안녕하세요. 지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리트릭스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운명적이고 아쉬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한국전쟁에서의 중공군의 개입과 그로 인해 다잡았던 통일을 허무하게 놓쳤던 순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군입대의 원흉이 되기도 했죠. 압록강의 물을 퍼 담을 때까지만 해도 분단의 상황이 70년 동안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에게 꼭 나쁘게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 직후 당장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동아시아의 냉혹한 정세에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세력들과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대응을 충분히 행사할 만한 국력을 갖췄다면 모르겠지만 1950년대의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관계는 차치하고 국내의 빈곤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분단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의 힘을 키울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남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과 유산을 살펴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한반도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지리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처럼 한국전쟁의 목적이 군사분계선의 설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전쟁의 각본이나 운명이라는 게 존재할 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로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기는 했겠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국전쟁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만약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한국전쟁이 그의 의도 속에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그의 머릿속엔 통일보다는 분단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이겠지만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동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보면 군사분계선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군사분계선, 말 그대로 남북 양측의 군대가 삼엄하게 대치 중인 이 경계선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독특한 국경입니다. 물론 헌법상으로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니 이를 국경이라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가 대치 중인 경계선으로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의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유럽 국가의 경계라든지 혹은 허가 과정을 거쳐 출입이 가능한 미국, 멕시코의 경우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죠. 심지어 한 집의 국경이 통과하는 네덜란드, 벨기에의 모습은 군사분계선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매우 생경한 장면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도 전쟁 이전에는 그리 삼엄하지 않은 38선이라는 경계로 남과 북의 왕래가 제한적이나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이라는 기존의 38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계선을 만들게 되었죠. 정전협정 체결로 형성된 군사분계선은 38선과는 달리 남과 북을 더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의 육로 연결이 차단된 사실상의 섬나라가 되었죠. 기차를 타고 러시아나 유럽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한국전쟁과 군사분계선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정학적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에 대한 선제적 차단,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전쟁 억제력의 발생이죠. 다시 말해 한국전쟁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제공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딱히 찾을 수 없었던 한반도 주둔의 명분이 한국전쟁 이후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죠. 해방 이후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에 놀란 미국은 이에 질세라 태평양에 있던 미군을 남한으로 진주시켰지만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자 미군정의 종료와 함께 철수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군사적 공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에 허점을 노린 북한에 의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반응이 분분하며 일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래 남과 북의 전면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균형을 맞추는 수단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남한에 의해 통일이 되어
중국 및 소련과 직접적인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주한미군이 과연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를 말이죠.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었던 당시에도 미국은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압록강으로의 진출 이후 곧바로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미군은 아마 미련 없이 한반도를 떠났을 것입니다. 일단 소련이라는 패권국의 코앞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한다는 것은 군사적 도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에게는 너무나 큰 불안 요소가 되었을 테니까요. 당장 1960년대에 엄청난 긴장을 불러일으켰던 쿠바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과 소련의 서로 간 거리두기는 그만큼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쟁 이후 통일된 한반도에 계속해서 미군이 남았다면 미국 소련과 끊임없는 긴장이 지속되었을 것이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을 외쳤던 것처럼 비틀즈의 레릿비나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르면서 미군의 철수와 평화를 외쳤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화의 조건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였겠지만요. 만약 미군의 공백 가운데 한반도가 홀로 남겨졌다면 당장에는 중국이나 소련의 침공이 없었을지라도 두 나라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영향력 가운데 한반도는 놓였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아있었을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및 소련과의 긴밀한 연계 가운데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공산화의 결과가 어떠했을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쉽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분단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지정학적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국제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있는 미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중국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는 것도 통일 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역사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과거로부터 끊임없는 이민족으로부터의 투쟁과 방어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만리장성은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중국의 걱정과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공지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족은 몽골과 여진에게 두 번에 걸쳐 정복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와 당나라가 고구려에 대해 그토록 경계심을 품고 침략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외부의 위험 요소를 애초부터 차단하고자 했던 중국의 뿌리 깊은 국가적 심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은 사실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택한 전략은 될 수 있는 한 외부로의 팽창을 지속시키는 것이죠. 티벳과 위구르, 내몽골, 만주 등은 전통적으로 중국 한족의 영역이 아니었지만 현재 동북공정이나 중앙 권력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들을 단속하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비록 중국의 영토는 아니지만 중국에게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미군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완충국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나토로부터 방어할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서방 세계에 가까워지려는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부분적으로 중국의 우크라이나 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붕괴선은 북한을 완충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외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제공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사붕괴선 없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붕괴선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시장경제 시스템을 발전시켰던 서양과 달리 한반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즈음하여 시장경제 개념과 인식의 저변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해방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공산주의 구호는 한반도에 스며들기 쉬웠습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취약함 속에 중국 및 소련과 국경을 맞댄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소련과 인접했던 동유럽이나 중국 바로 아래의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처럼 공산화의 길을 따를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군사분계선이라는 북방 세력으로부터의 확실한 차단막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삼엄한 경계 속에 대치 중인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은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여지를 최소화했던 것이죠.
한편 한국전쟁 이후로 더 분명해진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은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와 공산주의의 대결을 의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결 가운데에서 자유진영의 이념과 사상이 옳았음을 결사적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더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실천했던 것이죠. 군사분계선으로 유발된 체제 경쟁은 결국 과거의 한반도에서 적용해보지 않았던 시장경제를 우리 스스로 뿌리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지정학적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에게는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의 일당 독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체적인 관점에선 결코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과 군사분계선 없이 애초부터 통일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출발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겠지요. 하지만 중국 및 소련과 접해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특별한 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전쟁으로 유발된 군사분계선은 시장경제를 한반도에 빠른 속도로 뿌리내리게 했으며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을 성장시킬 시간적 여유를 벌게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은 남과 북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 7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통일 이후 주한미군과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분단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는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쑥 통일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사회적, 외교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리트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지리 이야기를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